여러분, 같은 공항에서 한국인은 3분 만에 통과하는데 중국인은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리웨이의 이야기는 여권 하나가 만들어내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경제대국 중국의 젊은이가 영국에서 겪은 놀라운 차별과 깨달음, 그리고 여권 파워의 숨겨진 비밀까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영국 유학 중에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은 공항에서 받는 완전히 다른 대우, 그리고 여권 하나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차이에 대한 실화입니다. 22살의 저는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밟는 서구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여러 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공항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오른쪽 긴 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훨씬 짧은 줄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곳은 유럽연합 시민과 특별협정국 국민들을 위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긴 줄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앞에 있던 분들을 보니 대부분 아시아계였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저처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학 허가서부터 재정증명서, 숙소 확인서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 줄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여권만 들고 자동기계 앞에 서더니 몇 초 만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중에 동양인들도 꽤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 한국인과 일본인이었습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국인 여학생 2명이 기억에 남아요. 그들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씩만 끌고 있었고 여권 외에는 아무 서류도 없어 보였거든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과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영어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공부할 예정인지,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누가 학비를 대는지까지 물어봤죠. 저는 준비한 답변을 차근차근 말했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마침내 도장을 찍어주긴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했어요. 옆줄의 한국인들은 이미 짐을 찾아 나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를까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배워왔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라는 게 있더군요.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여권 파워 순위를 검색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192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으로 세계 1위였고 일본이 191개국으로 2위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74개국으로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GDP는 세계 2위이고 인구는 14억 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아톤 캐피털 여권 지수 등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든 비슷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모두 상위권에 있었어요. 심지어 몰타나 룩셈부르크 같은 작은 나라들도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클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베이징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믿지 못하더군요. 특히 경제학과에 다니는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인데 그럴 리 없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럽연합 국가들 출신 학생들은 별도의 비자 절차 없이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일본 학생들도 학생 비자만 있으면 유럽 대부분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달랐어요. 프랑스를 가려면 프랑스 비자를, 독일을 가려면 독일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것도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한국인 학생 2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다음 주말에 파리 가서 루브르 박물관 보고 올 거라고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받느냐고요? 그랬더니 그중 한 명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권만 들고 가면 된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숫자로만 보면 분명 강대국인데 왜 여권 파워는 이렇게 약할까요?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의 첫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프랑스 여행을 계획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 지은이가 주말에 파리 가자고 제안했거든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가보자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지은이는 인터넷으로 유로스타 기차표만 예매하면 끝이었어요. 반면 저는 프랑스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영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먼저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영어와 불어로 된 복잡한 양식이었죠. 여행 목적, 체류 기간, 숙소 정보, 재정 상황까지 상세히 적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최소 3개월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숙소 예약 확인서도 미리 준비해야 했어요. 아직 확실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호텔을 예약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복 항공편 예약 확인서도 마찬가지였죠. 비자가 나올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미리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초청장이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고 해도 현지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파리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중국 학생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서류를 다 준비하는데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 예약을 잡으려고 했는데 가장 빠른 면접 날짜가 3주 후였어요. 지은이는 이미 파리를 다녀온 상태였죠. 저는 혼자서 영사관에 갔습니다. 면접관은 중년의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영어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왜 프랑스에 가고 싶은지,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돈은 충분한지, 반드시 영국으로 돌아올 것인지까지 물어봤어요. 마치 제가 프랑스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영국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니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학업을 마치면 돌아간다고 대답했는데 그 여성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2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이는 벨기에와 네덜란드까지 다녀왔어요.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며 비자 승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비자가 나왔을 때는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총 6주일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파리 가자고 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후였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행의 자유라는 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구나 하고요.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얻은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파리에서의 경험은 예상과 달랐어요. 여권 하나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첫째 날 샹젤리제 거리의 한 명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 직원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더군요.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친절하긴 했지만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커플이 있었어요. 매장 직원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심지어 그 직원은 간단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호텔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체크인할 때 여권을 내밀었더니 프런트 직원이 여러 번 확인하더군요. 비자 스탬프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일본인 관광객은 여권만 슬쩍 보여주고 바로 키카드를 받았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서비스인데 과정이 다른 거죠. 이틀째 되는 날 루브르 박물관 근처의 카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프랑스 중년 부부가 아시아 관광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더군요. 일본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비슷했어요. 조용하고 정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무리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미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입견이 여권 파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욱 직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생강 유람선을 타려고 했는데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더군요. 여권을 보여줬더니 직원이 비자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같은 줄에 있던 싱가포르 가족은 여권만 보여주고 바로 표를 받았어요. 저와 똑같은 아시아인인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권이 단순히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출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중국 여권을 보더니 가방을 더 자세히 검사하더군요.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재적 위험인물로 취급받는 것 같았거든요. 파리에서의 사흘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같은 돈을 쓰고 같은 곳을 여행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개인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는 국제정치학 수업에 더욱 집중하게 됐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흥미로웠지만 그날의 주제는 특별히 제 관심을 끌었어요. 소프트 파워와 국가 신뢰도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칠판에 여러 나라의 이름을 적으시더니 학생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첫인상이 어떤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독일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정확성 기술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품질, 예의라고 했고요. 한국은 K-팝, 혁신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조업, 인구, 경제 성장이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감시, 통제, 환경오염이라는 단어들도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구나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여권 파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지표라고 하시더군요. 법치, 민주주의, 투명성, 국제협력도, 심지어 문화적 매력도까지 모든 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였어요. 가로축은 경제력, 세로축은 여권 파워를 나타내는 차트였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각선 위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제력에 비해 여권 파워가 높다는 뜻이었죠. 반면 중국은 대각선 아래쪽에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은 세계 2위인데 왜 여권 파워는 이렇게 낮은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신뢰는 다른 문제라고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스위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경제 규모는 작지만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서
국제적 신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경제 대국이라도 정치적 불안정이나 인권 문제가 있으면 여권 파워가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여권 파워 지수를 만드는 기관들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단순히 무비자 협정 개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자유도, 부패 지수, 인권 상황까지 모든 게 고려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의 집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유도 지수였습니다. 한국은 자유국가로 분류되어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중국은 비자유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여권 파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주 세미나 시간에 저는 이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여권 파워가 낮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투명성, 언론 자유, 사법 독립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영국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중국인으로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바뀌려면 경제 성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저는 런던 차이나타운에 갔습니다. 향수병이 심해져서 중국 음식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 음식점이 중국 음식점보다 더 많은 거예요. 비빔밥, 김치찌개, 치킨집까지 한국 요리 전문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간판도 중국어 간판만큼 많았어요. 이름은 차이나타운인데 실제로는 코리아타운 같은 느낌이었죠.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중국 음식점 앞에는 주로 중국인들만 서 있었는데 한국 음식점 앞에는 백인, 흑인, 인도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치킨집 앞에는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치킨집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옆에 있던 1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영국 소녀는 친구들과 한국어로 주문을 하려고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치킨 2인분 주세요라고 발음을 익히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한국어를 가르쳐 드렸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그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10편도 넘게 봤다고 하더군요.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까지 한국 콘텐츠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반응이 달랐어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만리장성, 팬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더군요. 문화적인 콘텐츠는 거의 떠올리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서점에 가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시아 코너에 가보니까 한국 관련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한국어 학습서, K-팝 잡지, 한국 요리책, 한국 여행 가이드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중국 관련 책들은 대부분 역사나 철학 고전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코너에서 본 책이었어요. 한국 여권으로 세계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한국 여권의 파워에 대해 자랑스럽게 쓴 여행기였어요. 반면 중국 여권에 관한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비자 신청 요령 같은 실용서 정도였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 광고판에도 한국 관련 광고가 많이 보였거든요. 한국 화장품, 한국 휴대폰, 한국 자동차 광고까지 있었어요. 중국 제품 광고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저가 전자제품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에서 본 포스터였어요. 런던 관광청에서 만든 아시아 문화축제 포스터였는데 메인 이미지가 한복 입은 여성과 일본 기모노 입은 여성이었어요. 중국 전통 의상은 작은 구석에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문화적 영향력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요. 한국은 경제 규모로는 중국보다 훨씬 작지만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여권 파워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결국 국가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게 여권 파워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조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국도 언젠가는 이런 문화적 매력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금요일 밤, 국제 학생들을 위한 환송회 파티가 열렸습니다. 런던 시내의 한 고급 클럽이었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깨달음을 준 경험이었어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독일에서 온 막스라는 친구가 갑자기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여권 실험을 해보자는 거였죠. 각자 여권을 섞어서 무작위로 바꿔갖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룻밤을 보내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신분을 속이자는 게 아니라 역할놀이 형태의 게임이었어요. 저는 운 좋게 한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의 여권이었죠. 반면 지은이는 제 중국 여권을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서로 여권을 바꿔 가졌습니다. 일본인 유키는 스위스 여권을, 인도인 라지는 캐나다 여권을 받았죠. 게임 룰은 간단했어요. 클럽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이 받은 여권의 국적으로만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모여서 각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인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로 만난 영국인 남학생은 즉시 관심을 보이더군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지, 한국 드라마는 어떤 걸 추천하는지 물어봤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프랑스 여학생은 더욱 열광적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거든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한국에서는 어떤 스킨케어 루틴을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심지어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면서 여행 팁까지 달라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클럽 바텐더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소주 한 잔 서비스로 주더군요. 한국 소주를 좋아한다면서 진짜 한국 소주는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반면 지은이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인이라고 소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하더군요. 물론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특히 홍콩이나 대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정치적인 질문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1시간 후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어요. 스위스 여권을 받은 유키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다고 했어요. 돈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시계나 초콜릿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캐나다 여권을 받은 라지는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근하게 대해줬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모든 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누군가는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도 여권을 받은 독일인 막스의 경험이었어요. 평소에는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인도인이라고 소개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IT 관련 일을 하는지, 카레를 좋아하는지 같은 뻔한 질문들만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영어 실력, 같은 옷차림이었는데도
여권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이게 바로 여권 파워의 실체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이는 말했습니다. 중국인으로 소개받는 동안 계속 변명하고 싶은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마치 자신이 중국의 모든 문제를 대변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반대로 저는 한국인으로 소개받는 동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권 파워란 단순히 무비자 국가수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받는 환대의 정도라는 걸요. 졸업식이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정말 극적인 마지막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전 처음 영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한국인 커플이 허니문으로 유럽 3주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베를린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다음에는 남미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한국 여권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무비자로 갈 수 있다면서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씁쓸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니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 앞에 있던 싱가포르 가족은 정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대학 졸업하면 세계 일주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싱가포르 여권으로는 거의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했어요. 반면 제 뒤에 있던 파키스탄 가족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유학 비자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지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어요. 1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 유럽인들이었는데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열심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판매원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 브랜드 화장품 코너는 한산했어요.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브랜드 파워, 문화적 영향력, 국가 이미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여권 파워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스튜어디스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영국인 승무원이었는데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큰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강력하지만 아직은 좀 신비로운 나라 같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K-팝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면서 정말 멋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한국 여행을 꼭 가보고 싶다고도 하더군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차이구나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가더군요. 1년간의 영국 생활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국력이란 경제력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13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경제대국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 여권도 한국 여권처럼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몰랐던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여권이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진짜 위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경제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저 같은 젊은 세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웨이의 이 사연 어떠셨나요? 같은 아시아인이면서도 여권 하나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니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프트 파워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실화였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사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